새벽 1시 서울 이태원 거리. 프랑스의 한 여성 공무원이 스마트폰 생중계를 켰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건 단지 밤거리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채팅창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건 유토피아 아냐? 그들이 서울에서 보게 된 한국의 밤의 기적.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르블랑입니다. 35해를 파리에서 살아온 유럽 평의회 인권국의 공무원이죠. 그동안 수많은 도시의 치안 정책을 검토하고 분석해왔지만 이번 서울 출장만큼 제 인생관을 뒤흔든 경험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이태원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내다봤을 때의 그 묘한 감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차 온 출장이었는데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죠. 그때 문득 제가 운영하던 개인 방송 채널이 떠올랐어요. 프랑스 친구들과 일상을 나누던 소소한 공간이었는데 이 특별한 순간을 혼자만 경험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밖으로 나서면서 생방송을 켰죠. 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파리라면 벌써 거리가 적막해질 시간이었죠. 하지만 서울의 골목길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편의점 불빛이 따스하게 거리를 비추고 젊은 학생들이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엔 긴장이나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낮에 산책하듯 자연스럽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실시간 채팅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이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배경 아냐? 도대체 어느 나라야? 저 역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년간 유럽 각국의 야간 치안 현황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평화로운 밤 풍경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법한 이상향에 가까웠거든요. 거리는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점점 격해졌어요. 의심에서 시작된 댓글들이 점차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여성 시청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죠. 여성이 혼자 밤길을 걷는 게 정말 가능한 거야?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어. 우리나라도 언젠가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천천히 걸으며 카메라에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동안 제가 작성해온 수많은 정책 보고서들이 떠올랐어요. 범죄 발생률, CCTV 설치 현황, 경찰 순찰 빈도 같은 차가운 숫자들로 가득한 문서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밤은 그런 통계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법적 강제력이나 물리적 통제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가 이 도시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출장 보고서에 담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소중한 현실이 여기 있다는 것을요. 이 도시의 밤엔 법이 아니라 신뢰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 신뢰야말로 진정한 안전의 근본이었습니다. 첫날 밤의 충격적인 경험이 제게 예감하게 해주었어요. 이번 한국 체류가 단순한 업무상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특별한 여정이 될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서울에서의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여전히 전날 밤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지면서 화면이 꺼졌는데 충전기를 객실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망설이며 주변을 둘러보니 옆 테이블에 한국인 남성이 앉아 있었죠. 내심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노트북 충전기를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그분의 반응은 저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무런 망설임이나 의심의 기색 없이
마치 가족에게 부탁받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충전기를 건네주었어요. 심지어 제가 급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천천히 하라며 배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낯선 이방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일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욱 놀라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면서 무의식 중에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어요. 유럽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마치 당연한 듯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매치기를 걱정하지 않는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경험이었다는 것을요. 유럽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아왔는데 여기서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생방송에서 이 경험을 공유했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댓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혹시 그 호텔이 특별한 곳은 아니야? 마르틴이 상황을 과장하는 건 아니야? 처음에는 저 역시 우연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비슷한 경험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카페에서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제 소지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을 때는 지나가던 시민이 일부러 뛰어와서 주워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연속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업무에서 다뤘던 공공질서라는 개념이 이곳에서는 법적 강제나 제도적 압력이 아닌 사람들의 자발적인 신뢰와 배려로 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낯선 이와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도움의 문화,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죠. 유럽에서 우리가 정책과 제도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문제들이 여기서는 이미 문화로 자리 잡아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출장 계획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목적이었던 정책 분석 보고서로는 이런 생생한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숫자와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도시의 특별함을 제대로 기록하고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매일 말하던 공공질서란 단어가 이곳에선 그냥 일상처럼 작동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저를 압도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 보고서로 끝낼 수 없는 더 큰 의미를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탐구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서 이 도시의 특별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체계적으로 파헤쳐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생방송 시청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 몇십 명이던 시청자가 어느새 1000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도 접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 신기한 도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전 종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김경희라는 분이었는데 20년 넘게 이 지역에서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는 서울의 야간 치안은 어떤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신뢰입니다. 김경희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CCTV나 순찰 빈도 같은 하드웨어적 설명을 기대했는데 그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진짜 안전이 만들어집니다. 경찰은 그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일 뿐이죠. 이어서 방문한 곳은 인근 고등학교였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도덕 담당 교사와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의 설명에서 더욱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질서 의식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화됩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가 더 큰 자유를 만든다는 걸 아이들이 경험으로 배우죠.
교실 청소, 급식 당번, 학급 회의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이 모두 공동체 교육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죠. 그날 저녁 생방송에서 이 인터뷰 내용들을 공유했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호기심 어린 감탄에서 좀 더 진지한 관심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CCTV가 많아서 안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믿어서 안전한 거구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도 이런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질서를 지키는 이유에 철학이 있다니 정말 인상적이야. 저 역시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안전은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힌 공동체 의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진정한 질서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동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지 처벌이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곳의 안전은 통제 때문이 아니라 교육 때문이었다. 시민 간의 신뢰가 가장 강력한 치안 시스템이었다. 유럽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들의 해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통합의 실마리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이 도시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저의 탐구 범위를 도시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역 일대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 과연 이곳에서도 같은 평화로움이 유지될지 궁금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지하철역 주변을 걸어다니며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서도 질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태연하게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젊은 여성들이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웃으며 귀가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유럽의 대도시 번화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서울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들도 흥미로웠습니다.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이사, 신고처럼 세심한 행정 서비스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이런 제도들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결합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의 정확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예측되고 시민들이 그것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결국 사회 전반의 신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통인시장 탐방은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현금 거래만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작은 노점상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상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각자 자신의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공용 쓰레기통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상인의 물건이 바람에 날릴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까지 목격했어요. 시장 관리소에서 강제하는 규칙이 아니라 상인들 스스로 만들어낸 자율적 질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생방송에서 시청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들도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시장 노점상에서도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니 믿기 어려워. 시스템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런 사회적 신뢰를 만들 수 있을까? 저 역시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활기를 잃지 않는 여가. 문화 자체가 안전을 유지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고 그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새벽까지 열려 있고 노래방은 언제든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런 인프라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리에 사람이 있고 불이 켜져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치안 시스템이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었다. 제도와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였다. 이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도시에도 과연 그림자는 없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 가능한 걸까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도시에는 정말 어둠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생방송에서 프랑스 시청자 중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르틴, 이 정도로 완벽한 도시라면 진짜 단점은 없는 건가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지역들만 선택해서 다녔을 수도 있었거든요. 진정한 검증을 위해서는 도시의 외곽, 상대적으로 어두운 골목길까지 직접 경험해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의도적으로 서울 외곽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적이 드물고 어두워 보이는 골목길을 골라서 말이죠. 시청자들도 긴장하고 있었고,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드디어 이 도시의 한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데도 위험한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가는 주민들이 외국인인 저를 보고 길을 잃었나 싶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난 경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혼자 산책하고 있던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오히려 저에게 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으냐며 걱정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걱정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완전히 뒤바뀐 셈이었습니다. 그 주말에는 대학가의 젊은 활동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지연이라는 이름의 26살 사회학과 대학원생이었는데 그와의 대화에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안전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하다는 건 결국 모두가 서로를 신경 쓴다는 의미예요.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와는 다른 방식의 자유가 있는 거죠. 다른 방식의 자유라고 하면요. 혼자 있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도 똑같이 소중하잖아요. 저희는 후자를 더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어요. 김지연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도시의 안전함이 단순히 범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젊은 세대조차 이런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생방송에서 이 경험들을 공유했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이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유럽인에게는 너무 낯선 개념이야. 위험하지 않은 밤이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구나. 젊은 세대가 스스로 도시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돼.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안전이란 경찰이나 CCTV 같은 외부 장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상호 신뢰와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교육과 문화의 결과였어요. 진짜 안전이란 건 숫자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에서 나오는 거였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경험한 것들이 결코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의 정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새벽 3시에 남산 정상까지 혼자 올라가는 생방송을 기획했었어요. 시청자들도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었고, 동시 접속자 수가 4,00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남산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의 적막함은 확실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가로등은 있었지만 인적이 거의 없었고,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이어진 산책로는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위험한 환경이었거든요. 시청자들의 채팅도 걱정 일색이었습니다. 마르틴, 정말 괜찮은 거야? 이번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경찰서 번호라도 미리 확인해둬. 하지만 저는 이미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이 도시에 대한 신뢰가 생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어요. 놀랍게도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조깅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 모두들 자연스럽게 목례로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상 근처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쓰러져 있는 노인분이 계셨는데, 그때 마침 조깅하던 젊은 남성이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노인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신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노인분은 술에 취해 잠깐 쉬고 있던 것 같았는데, 청년은 노인을 안전한 자세로 앉혀드리고 가방까지 정리해드렸어요. 그리고는 택시를 불러드릴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청년은 마치 가족을 돌보듯 노인을 보살폈고,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고 서로를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감동의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연출이 아니야. 진짜 일상이구나. 저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질서야.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 순간에 집약되어 있었거든요. 법적 강제력이나 사회적 압력이 아닌 순수한 인간적 배려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이 떠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정리해보니 이 도시의 진정한 비밀이 무엇인지 비로소 명확해졌어요. 안전이란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들의 삶이고, 그 살들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신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청자들도 이 순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점점 더 철학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진정한 문명이란 이런 것이구나. 기술이나 제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어. 우리도 언젠가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고 있던 답이라는 것을요. 이 도시의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야말로 진정한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이곳의 안전은 구조 요청이 아니라 아무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문화에 있었다. 오늘 밤 남산에서 본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인류가 추구해야 할 문명의 모습이었다. 남산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일주일 예정이었던 출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럽 평의회에 휴직을 신청하고 서울에서 더 오래 머물며 이 특별한 사회를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어 어학당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영어로만 소통하며 겉모습만 보았다면 이제는 한국어를 배워서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까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오후에는 한옥스테이로 숙소를 옮겨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북촌에 있는 한옥에서 생활하며 느낀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한옥의 구조 자체가 공동체 문화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공간은 보장하면서도 이웃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설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사고방식이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에서 제게 공식적인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생방송이 프랑스 교육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의 안전 문화에 대한 교육 다큐멘터리를 정식으로 제작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국제협력과의 베르나르 뒤퐁 과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거든요. 마르틴 씨의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우리 학생들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교육 자료로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물론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교육적 목적입니다. 프랑스 청소년들이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을 받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로 시작된 탐구가 이제 두 나라를 잇는 교육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공동체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서울시 교육청, 여러 학교, 시민단체들과 공식적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모두 흔쾌히 협조해 주었고, 심지어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추가 자료까지 제공해 주었어요. 이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 자체가 한국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면서 더 깊은 차원의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 의식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었어요. 그해 가을, 프랑스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그들 역시 저와 비슷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고 한국의 교육 철학을 프랑스에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제게 단순한 여행지나 연구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요. 이곳에서 경험한 것들이 제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생방송 시청자들도 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이 정말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유럽 교육계가 먼저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손 내미는 게 신기해. 질서와 배려가 문화로 작동하는 사회라는 건 정말 대단해. 한국은 제게 문화를 넘어선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을 현실에서 구현해낸 곳이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일상 대화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늘었고, 무엇보다 제 정체성 자체가 변화했어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문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와의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현된 것은 프랑스와 한국의 중학교 간 화상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파리의 한 중학교와 서울의 중학교를 연결해서 학생들이 직접 서로의 문화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화상 교류에서 프랑스 학생들이 보인 반응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예의와 배려, 집단 내에서의 조화로운 소통 방식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이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전체의 합의를 중시하는 모습에 프랑스 교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집필한 한국 안전 문화 가이드북이 프랑스 교육부의 정식 교육 자료로 채택되었고,
각 지역 교육청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이드북에는 단순한 통계나 제도 설명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생생한 사례들과 그 배경이 되는 문화적 맥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프랑스 각지의 교육기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등 주요 도시의 대학교와 교육청에서 한국의 사회적 신뢰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매번 강연장은 만석이었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소르본 대학교에서의 강연이었습니다. 사회학과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 사회의 특별함을 학술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강연 후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당신의 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관점이 우리 사회과학 교육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작한 탐구가 이제 학문적 차원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한국에서도 제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말 한국 대사관에서 저에게 특별 감사장을 수여했고 한프 문화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식적인 문화협력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어요. 이제 저는 개인 방송으로 시작한 작은 관심이 양국 간 공식적인 교육 협력으로 발전하는 놀라운 여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도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들도 단순한 호기심에서 진지한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했어요. 특히 젊은 유럽인들 사이에서 한국식 공동체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제가 전달한 메시지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여러 학교에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학급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파리로 잠시 돌아갔을 때 가족과 친구들이 저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언어 실력의 변화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가치관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이 아닌 곳에서도 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배운 신뢰와 배려의 가치를 유럽에 전파하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해를 서울에서 맞으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문화 간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제게 준 선물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